중세 유럽의 격동의 시대에서 정의는 강철과 불로 집행되었고 법의 의지를 실행하는 그림자 같은 인물이 있었다. 처형인. 잔혹함과 공개적인 처벌의 시대에서 이들은 괴로운 역설을 구현했다. 그들은 동시에 두려워했고 필요로 했으며 사회적으로 배척되었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중 하나는 프란츠 슈미트였다. 그는 40년 가까이 뉘른베르크의 공식 처형인으로 활동했으며 그의 기록에는 361건이 넘는 처형과 수많은 고문 및 신체적 처벌이 기록되어 있다. 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후드를 쓰고 복수의 위험을 피했던 슈미트와 그의 동료들은 오늘날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도전하는 잔혹한 처벌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다른 인간을 해체하고 목을 치고 불태우는 삶을 견딜 수 있었을까? 처형인들은 후회 없는 괴물들이었을까? 아니면 잔인한 시스템의 단순한 톱니바퀴에 불과했을까? 죽음의 장인들, 중세시대 처형인 양성의 예술. 중세시대의 처형인은 두려움만큼이나 필수적인 존재였다. 사회에서 정의는 공개적으로 집행되어 통제와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고 처형인들은 이를 위한 중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의 직업은 깊은 낙인을 받았다. 그들은 기술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 역할이 상징하는 무게 때문에 배척당했다. 처형인이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정적 또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 강제로 주어진 운명이었다. 이 여정은 청소년 시절에 시작되었고 기술적인 수습과 심리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었다. 그 길을 걷는 이들은 평생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처형인의 직업은 세습되었다. 처형이라는 어두운 예술에 헌신하는 가문들은 그 지식을 폐쇄된 집단 내에서 전수하여 경험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다. 이러한 가문들은 프랑스의 유명한 상송 가문처럼 2세기 이상 지속되었으며 그들은 자녀들을 어린 나이부터 훈련시켰다. 젊은 수습생들에게는 대안이 없었다. 피는 그들의 유산이었고 대개 아버지가 될 처형인이 그들의 멘토가 되었다. 처형인 훈련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시작되었다. 수습생들은 칼과 도끼를 갈고 이전 처형의 잔해를 청소하는 등의 도구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더 복잡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작은 처형을 돕는 등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은 기술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일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데도 중요했다. 훈련은 끊임없고 철저했다. 도구를 다루는 데 실수 하나만으로도 처형인은 공개적인 수치와 신뢰를 잃을 수 있었다. 기술적 훈련은 도구 사용에만 그치지 않았다. 처형인들은 또한 정확성과 해부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다양한 처형 방법을 배웠다. 예를 들어 교수형은 사형수가 고통스럽게 죽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산해야 했다. 목을 치는 일은 도끼나 검을 사용할 때 강도와 기술이 요구되었으며 칼날이 깔끔하게 들어가야 했다. 더 극단적인 방법인 깨지는 바퀴 같은 처형은 특히 어려운 일이었고 처형인은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고통을 주되 불필요하게 공개 처형을 길게 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는 16세기 뉘른베르크의 공식 처형인 프란츠 슈미트의 이야기이다. 슈미트는 18세에 그의 양아버지이자 처형인인 사람에게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자신의 기술을 완성했고 361건이 넘는 처형을 기록한 일기를 남겼다. 이 문서는 그의 작업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역할이 가지는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도 드러낸다. 슈미트에게 정확성은 전문적인 의무였으며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처형인을 무감각한 인물로 보는 인식과는 대조적이다. 그 직업의 심리적 부담은 엄청났다. 처형인들은 잔혹한 처벌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멸시를 견뎌야 했다. 그들은 대개 마을의 외곽에서 살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이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에 의지했으며 자신을 신의 정의의 도구라고 생각했다. 이 종교적 틀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죽음과 가까운 그들의 존재는 거의 금기시된 인물로 그들을 고립시키는 데 일조했다. 낙인에도 불구하고 처형인은 실패할 수 없었다.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정확하고 신속해야 했다. 실수 하나라도, 예를 들어 잘못된 타격이나 잘못된 위치에 놓인 밧줄은 처형 장면을 재앙으로 만들 수 있었다. 1649년 영국의 찰스 1세 처형 사건은 이러한 실수를 잘 보여준다. 처형이는 처음에 긴장한 나머지 실패했고 두 번째 타격으로 이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실수는 처형인의 명성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가 대변하는 권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처형인이 되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 훈련을 넘어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직업적으로, 때로는 이상한 의무감으로 맞서게 만드는 정신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포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가시적인 얼굴이었다. 그들의 손은 판결을 집행했지만 그들의 삶은 배척, 고립, 그리고 처형받을 자가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라는 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복의 도구, 중세 처형 도구들. 중세 정의의 어두운 틀 안에서 처형인들이 사용한 도구들은 기능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밧줄에서 깨지는 바퀴에 이르기까지 각 도구는 본보기 처벌을 가하고 처형이 공개적인 위협으로서의 목적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처형인의 기술적 지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의 방법이 내포한 잔혹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가장 일반적인 도구 중 하나는 대마밧줄로 교수형에 필수적이었다. 이 방법은 주로 평민들에게 적용되었으며 처형될 자가 떨어질 수 있는 높은 구조물인 교수대나 갤로우스가 필요했다. 밧줄의 질과 그 위치는 매우 중요했다. 실수가 있으면 고통이 길어질 수 있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 빠른 목숨의 끊어짐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처형인의 검은 목을 치는 도구로 정밀한 작업을 위한 상징적인 도구였다. 완벽하게 날카롭게 갈려졌으며 목적은 깔끔하고 단호한 절단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도끼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덜 정밀하고 더 잔인하다고 여겨졌다. 두 도구 모두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요구했으며 실패한 타격은 처형인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처형을 공포의 광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단자와 마녀들에게 사용되던 화형은 단단한 기둥과 나무와 집 같은 가연성 물질을 필요로 했다. 처형인은 불길이 고르게 퍼지도록 해야 했으며 당시 믿음에 따라 처형은 신의 정화의 상징이 되었다. 깨지는 바퀴 또는 카트린 바퀴는 가장 음산한 도구 중 하나였다. 처형될 자는 팔과 다리를 뻗은 채 거대한 나무 바퀴의 살에 묶였다. 처형인은 철제 막대기나 망치로 처형자의 뼈를 하나씩 부수어가며 처벌을 연장했다. 그 과정이 끝나면 바퀴는 들어 올려져 처형자의 훼손된 몸을 드러내고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시각적 경고 역할을 했다.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처형하는 것처럼 덜 자주 사용되었지만 중세 정의의 기괴한 창의성을 강조했다. 이런 경우에는 대형 솥을 서서히 가열해 수감자를 죽을 때까지 잠기게 했다. 이 방법은 독살범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특정 범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보여주었다. 각 보복의 도구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정의는 절대적이고 무자비했다. 이러한 도구를 다루는 훈련을 받은 처형인들은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아니라 중세시대에서 권력, 공포, 통제의 관계를 정의하는 직업의 장인들이었다. 처벌의 그림자, 중세 처형인의 숨겨진 정체. 중세 정의의식의 중심에서 처형인들은 권력과 두려움이 뒤섞인 존재로 신중하게 보호된 익명성 속에 숨어 있었다. 그들의 가려진 정체는 자기 보호의 조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그들의 역할이 내포한 위험에서 비롯된 필요성이기도 했다. 그들의 독특한 의상과 가면을 통해 이들은 기능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법의 권력과 사회적 거부의 부담을 동시에 대표했다. 처형인에 대한 낙인은 단순히 판결을 집행하는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의 가족과 관계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외톨이로 여겨졌고 공동체에 완전히 융합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고립은 처형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처형된 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복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일상에서
어느 정도 정상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들의 익명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후드나 가면이었다. 검은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이 의상은 처형인의 얼굴을 완전히 가렸으며 오직 눈만을 드러냈다. 일부 경우 가면은 처형 대상자를 위협하기 위해 기괴한 형태로 디자인되었고 이는 처형인의 존재와 관련된 공포의 분위기를 강화했다. 이러한 디자인은 처형인을 숨길 뿐만 아니라 처형 행위를 더 극적인 장면으로 변모시켰다. 그들의 의상은 기능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처형인들은 어두운 색의 장식 없는 옷을 입어 그림자 속에 녹아들어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긴 외투, 가죽 장갑, 튼튼한 부츠는 처형 중 피와 다른 잔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 의상은 처형인을 비인격화시켜 그들을 감정과 얼굴을 가진 인간이 아닌 정의의 도구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모든 처형인이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지는 않았다. 프랑스의 샤를 앙리 상송 같은 일부 처형인들은 명성을 얻어 당시의 유명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상송은 프랑스 혁명 중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 루이 16세의 처형과 같은 중요한 사건을 맡으며 정직한 이미지를 남겨 동시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정체를 숨기지 않은 결정은 동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대비되며 그의 역할에 대한 복잡한 면모를 드러낸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16세기 뉘른베르크의 공식 처형인 프란츠 슈미트의 경우이다. 그는 직업적인 경로에서 의복과 익명성의 요구를 따랐지만 은퇴 후에는 그가 속한 직업의 낙인에 대한 공개적인 반기를 들었다. 슈미트는 처형인의 도끼를 상징적으로 불태우며 자신을 정의 내린 역할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거부의 짐을 덜고자 했다. 중세 처형인의 가려진 정체는 단순한 기능적 익명이 아니라 낙인과 고립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들의 의상은 정의의 필요성과 사회적 죄인으로서 처해지는 운명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각 후드와 외투 속에는 얼굴을 숨기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와 공포, 고독에 의해 형성된 운명이 담겨 있었다. 주방자의 운명, 중세 처형인의 고독한 삶. 중세 처형인은 가장 잔혹한 정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그들은 거부와 고립의 세계에 갇혀 살았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운과 불행을 짊어진 존재로 여겨졌고 사회에서 불가촉천민으로 취급되었다. 그들의 위치는 이들을 사회의 외톨이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운명은 종종 세습되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불행한 이들에게 강제로 부여졌다. 대부분의 경우 처형인과 그 가족은 사회의 가장자리에 살았다. 그들은 도시 외곽, 묘지 근처, 죽음과 관련된 황폐한 땅에 거주했다. 심지어 도시에 들어가는 것조차 굴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형인이 도시에 들어올 때 그들의 도착을 알리게 하여 주민들이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척은 그들의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이웃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낙인은 사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처형인의 결혼은 드물었고 이루어졌을 때는 대개 같은 직업을 가진 가정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결혼은 배척을 강화하며 집단적으로 거부당하는 외딴 공동체를 형성하게 했다. 처형인의 자녀들 역시 이 고립된 순환 속에서 태어나 이미 낙인 찍힌 존재로서 사회에서의 삶은 미리 정해진 운명이었다. 하지만 사회에서의 배척이 처형인들에게 완전히 지원을 거두어 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서비스를 고용한 당국은 그들에게 보통의한 급여와 숙소, 일부 법적 보호를 제공했으며 그들의 법 집행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지원은 그들이 받는 사회적 압박을 완화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처형인의 수입은 급여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때때로 처형인은 처형된 자의 물품을 압수하거나 뇌물을 받아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악명 높은 영국의 처형인 잭 캐치는 적지 않은 재산을 축적했지만
그의 잔인함과 무능함은 그가 맡은 직업에 대한 대중의 경멸을 상징했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처형인들은 자신들의 낙인을 초월하고 직업 내에서 목적을 찾았다. 예를 들어 뉘른베르크의 공식 처형인 프란츠 슈미트는 45년 동안 신중함과 직무에 대한 의무감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슈미트는 자신의 처형을 문서화하고 이 직업을 사회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는 시각을 기록한 세부적인 일기를 남겼다. 그의 글 속에서는 자신의 기술과 헌신을 인정받으려는 한 남자의 모습이 엿보이며 그 당시 처형인들이 겪고 있던 비인간적인 이미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거부와 의존의 균형은 처형인의 존재 자체에서 나타나는 역설을 반영했다. 이들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동시에 정의를 집행하는 자들이 겪는 낙인에 갇혀 사회의 외부에 놓여 있었다. 그들의 고독하고 낙인 찍힌 삶에는 공포와 잔혹함을 넘어서는 복잡성이 담겨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수행해야 했던 운명을 체념과 의무, 때로는 존엄성의 혼합으로 채워갔다. 피해 대가, 중세 처형인의 어두운 보상. 중세 처형인은 두려움과 사회적 거부에 가려진 존재였으며 그는 끔찍한 직업의 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복잡한 재정적 보상도 짊어졌다. 비록 그의 직업이 경멸받았지만 당국은 질서를 유지하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여 처형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보상은 지역, 처형 방법, 그리고 처형된 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졌다. 가장 일반적인 보상 형태는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고정급여였다. 이 수입은 겸허하지만 대부분의 직업이 변동적인 조건에 따라 운영되는 시대에 안정성을 제공했다. 급여 외에도 각 작업을 수행한 대가로 특정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처벌의 복잡성에 따라 추가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단순한 교수형은 기본 요금을 받았지만 해체나 화형과 같은 더 정교한 방법은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명한 처형에 대해서도 보너스를 지급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고문을 필요로 하는 극단적인 처형은 처형인에게 더 많은 수입을 안겨주었지만 이는 동시에 처형인을 대중의 더 강렬한 감시 속에 놓이게 만들었다. 급여와 수수료 외에도 처형인들은 몇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보호로, 이는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주었다. 이 혜택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처형인에게 복수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중요했다. 일부 경우 처형인들은 주택을 무료로 제공받기도 했다. 이는 대개 도시 외곽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처형을 수행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처형인들에게 시장이나 자원에 대한 독점적 접근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경제적 낙인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더욱 음산한 보상의 형태는 처형된 자의 물품을 소유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었다. 이 혜택은 특히 처형된 자가 부유하거나 고위 인물일 때 매우 유리했다. 그들의 개인 물품에는 보석, 값비싼 의복, 심지어 재산까지 포함될 수 있었다. 이 관행은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되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처형인에게 상당한 수입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천이었다. 처형인들은 또한 처형된 자나 그 가족에게 부과된 벌금의 일부를 받기도 했으며 이는 그들의 직업에서 또 다른 경제적 차원을 추가했다. 이러한 상속은 처형인에게 추가적인 수입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의의 대리인으로서의 상징적 권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형인의 재정은 종종 불안정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덜 명예로운 방법으로 추가 수입을 얻으려 하기도 했다. 그들은 때때로 더 빠르거나 덜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장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도 했으며 특히 해체나 화형과 같은 긴 처형 방법에서는 더욱 그랬다. 또한 처형된 자의 신체 일부를 의사나 연금술사, 사적인 수집가들에게 판매하는 불법적인 거래에도 연루되었다. 이 불법적인 거래는 중세 처형인의 역설을 강조한다. 사회에서 경멸받으면서도 사회에 의존해야 했던 처형인들은 경제적 필요와 직업적 도덕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했다.
생존을 위해 많은 희생과 요구되는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정의의 대리인들 역시 살아가야 했다. 처형인의 의식, 신의 정의와 죽음의 음침한 준비 사이, 중세 처형인은 단순한 집행자가 아닌 상징과 엄숙함으로 가득한 의식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의 직업은 죽음을 가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모든 행동은 기술적 준비, 영적 의식, 그리고 처형 후 의무가 결합된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다스려졌다. 이러한 의식은 그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고 잔혹한 행위에 질서를 부여하려 했다. 각각의 처형 전에 처형인은 자신의 도구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직업을 상징하는 칼이나 도끼는 철저하게 날을 세워 깨끗하고 정확한 절단을 보장했다. 마찬가지로 교수형에 사용될 로프는 고통을 연장시킬 수 있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 점검되었다. 더 복잡한 장치, 예를 들어 파쇄 바퀴나 해체에 사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 단계들은 단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처형인의 전문성을 반영하며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그의 의도를 보여주었다. 잘못된 처형은 집행자에게 치욕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정의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정확성이 중요한 행위에서 모든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경험이 풍부한 처형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처형을 앞두고 많은 처형인들이 위안을 얻고 힘을 찾기 위해 영적인 의식에 의존했다. 개인적인 기도, 명상, 수호 성인에 대한 기도가 흔히 행해졌다. 이러한 의식은 신의 보호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 행위를 신의 정의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정당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직업의 영적인 차원은 처형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에서 겪는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요소는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섰으며 그들이 감당해야 할 감정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더 높은 목적감을 부여했다. 어떤 경우에는 처형인들이 처형된 이들의 영적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그들이 마지막 성사를 받도록 돕거나 죽음을 맞기 전에 죄를 고백하도록 격려했다. 처형의 순간은 상징성과 의례로 가득 차 있었다. 많은 지역 전통에서 처형된 자는 마지막 식사를 허락받거나 신부 앞에서 마지막 고백을 할 기회를 가졌다. 다른 경우에는 처형된 자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며 이를 통해 처벌이 범죄를 예방하려는 공개적 연극이 되기도 했다. 이 의식에서 중심 역할을 한 처형인은 정의의 손길을 구현하는 인물이었으며 그의 존재는 국가나 교회의 권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처형을 통해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사회의 집단적 응징을 상징했다. 처형은 단순한 처벌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의 결과를 상기시키는 공공의 의식이었다. 처형이 끝난 후에도 처형인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처형된 자의 유해 처리 또한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다. 이 작업은 지역 전통에 따라 달라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해를 신성하지 않은 땅에 묻어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배제된 상태를 반영했다. 다른 경우에는 유해를 불태우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여 처벌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도록 했다. 또한 처형인은 종종 인간 유해를 교육적 또는 음산한 용도로 배분하는 데 참여했다. 의사와 연금술사들은 해부학을 연구하거나 그들의 실습에 사용할 신체 부위를 구할 수 있었고 사적인 수집가들은 그것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거래는 처형인의 역할에서 불편한 측면을 드러낸다. 그는 죽음을 가져오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남은 것들을 관리하는 자이기도 했다. 어둠의 황제들, 역사를 남긴 처형인들. 역사를 통틀어 일부 처형인들은 그들의 시대 사건에 미친 영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익명성이 특징인 많은 처형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그들의 역할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겼으며 그 이유는 정확성, 잔혹함 또는 악명 때문이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처형대 그 이상으로 퍼져나갔으며 정의와 권력의 연대기 속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다. 프란츠 슈미트, 독일 처형인의 꼼꼼한 기록. 프란츠 슈미트는 16세기와 17세기 초 독일 뉘른베르크의 공식 처형인으로 활동했다. 1555년 독일 호프에서 태어난 슈미트는 계부로부터 직업을 물려받았다.
처형인 가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45년 동안 그는 350건이 넘는 처형을 집행했으며 그 과정은 그가 남긴 일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처형인의 삶과 처형에 대한 가장 상세한 자료 중 하나로 꼽힌다. 슈미트는 단순히 처형을 집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절단과 고문 등 다른 신체적 처벌에도 관여했다. 그의 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직업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로 여겼다. 직업에 따른 사회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슈미트는 그의 전문성과 철저한 접근 방식 덕분에 일부에서는 존경을 받았다. 그의 유산은 중세 유럽에서 처형인의 삶에 대한 독특한 증언으로 남아있다. 잭 캐치, 전설이 된 서투름. 잭 캐치는 17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처형인으로 서툰 처형으로 악명 높았다. 특히 1685년 몬머스 공작의 처형에서 최소 5번의 칼질을 해야 했던 사건이 기록에 남아있어 이는 관중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그의 경력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며 그의 이름은 직업적 실패가 초래할 수 있는 참상을 경고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의 악명에도 불구하고 캐치는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인물이었다. 처형에서의 실수는 집행인과 그가 대표하는 정의의 권위를 모욕할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준비되지 않은 처형인이 어떻게 공공의 스캔들의 중심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로 여겨진다. 톰 혼 와일드 웨스트에서의 법과 처벌.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톰 혼은 처형인으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다. 원래 탐험가이자 보안관이었던 혼은 서부 개척 시대에 신속하고 잔혹한 정의가 시행되던 시기에 처형인으로 활동했다. 그가 수행한 가장 논란이 된 처형은 젊은 송아지 도둑 윌리 니켈의 교수형이었다. 혼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를 찬반 양론의 인물로 만들었다. 결국 톰 혼은 1903년에 살인 혐의로 처형당했다. 그의 이야기는 서부에서 정의의 애매한 성격을 반영하며 처형인과 피처형자의 경계가 자주 모호했던 그 시절을 상징한다. 아나톨 다블러, 기요틴의 조용한 효율성. 아나톨 다블러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공식 처형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400건이 넘는 처형을 집행했으며 그 중에는 아나키스트 라바쇼르와 연쇄 살인범 앙리 랑드루와 같은 유명한 사건들이 포함된다. 다블러는 다른 유명한 처형인들과 달리 대중의 주목을 피하고 조용한 사생활을 유지했다. 그의 전문적인 접근 방식은 프랑스에서 공공처형에서 더 체계적이고 덜 자극적인 과정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인물로 남게 했다. 역사의 가장 악명 높은 처형인들은 단지 형벌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서 정의와 처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며 공문서와 회고록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은 직업의 복잡성과 사회가 그들을 필요로 했던 동시에 그들을 혐오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이들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어두운 직업의 필수적인 부분을 대표하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때로는 불쾌감을 주는 유산을 남겼다. 처형의 극장, 중세 공개 처형의 영향. 중세 공개 처형은 단순한 정의의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체적 사건으로 오락, 범죄 억제, 그리고 권력의 시위를 결합한 행사였다. 광장에서나 전략적 장소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의식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며 이들은 보복을 목격하는 것 외에도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강화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현대의 미디어가 없던 시절, 공개 처형은 주요한 오락 형태 중 하나였다. 사전에 알림이 주어져 큰 군중이 일찍 모였으며 거리의 상인들이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여 잔인한 분위기 속에서도 축제의 느낌을 만들었다. 처형은 공동체 행사로 피처형자의 고통은 집단적인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순간이 되었다. 이 관중은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이 스펙터클에 몰입했다. 비방과 외침, 심지어 웃음까지 따라왔으며 관중은 피처형자에게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만을 투영했다. 이러한 공개 극장은 사람들에게 사회 질서에 대한 불안을 간접적으로 직시하게 하여 죄수는 안정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 되었다. 오락을 넘어서 공개 처형은 범죄 억제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지녔다. 법 집행이 제한적이던 시절,
이러한 극단적인 시위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존재했다. 처형 방법은 가능한 한 눈에 띄고 끔찍하도록 설계되었다. 부서지는 바퀴, 화형, 참수 등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기면 명확한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심리적 효과는 강력했다. 고문을 당한 시체나 교수형에 처한 시체의 이미지는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에 새겨져 누구나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상기시켰다. 이 실천은 처벌을 규율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사회 통제를 공고히 했다. 또한 공개 처형은 정치적 플랫폼이기도 했다. 지역 지도자부터 군주까지 권력을 지닌 자들은 이를 통해 생사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력을 과시했다. 이러한 사건은 국가나 교회의 권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조직되었으며 권위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고위 인물들의 참석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배신이나 고위 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공개 처형을 정치적 연극으로 활용하는 것은 특히 두드러졌다. 처벌의 잔혹함과 엄숙한 의식, 그리고 권력자의 존재는 지배 계층의 우위를 강조하며 그들의 지배를 도전하는 것의 대가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중세의 공개 처형은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불확실한 시대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며 동시에 권력 처벌 그리고 대중 사이의 관계를 반영했다. 각 처형은 삶의 연약함과 확립된 권력의 강함을 상기시키는 시각적 이야기였다. 비록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스펙터클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정의와 오락이 사회 통제의 무대에서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불안하게 상기시키는 존재로 남아있다. 어둠에서 빛으로 역사 속 처형인의 변화. 처형인은 정의의 가장 어두운 장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중세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길을 걸어왔다. 이 여정은 단순히 그들의 역할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도덕, 인간성에 대한 깊은 변화를 상징한다. 후드 속의 익명성에서 현대의 임상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처형인의 발전은 사회 자체의 발전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세시대에서 처형인은 보복의 구현이었다. 시민과 종교 권력의 명령 아래 일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본보기 처벌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도끼칼 또는 밧줄을 휘두르며 참수에서 화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벌을 집행했다. 이들 행위는 처벌과 공공 스펙터클의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 힘은 큰 오명을 동반했다. 처형인과 그들의 가족은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불가촉구로 여겨졌다. 종종 후드나 가면으로 보호된 익명성은 그들의 신원을 숨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고립을 강화했다. 이 역할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상속되거나 강제로 부여되었다. 18세기 계몽주의의 도래와 함께 정의에 대한 사고는 변하기 시작했다. 사형은 여전히 흔했지만 더 인간적이고 공평한 방법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기요틴이었다. 조제프 이그나스 기요탱 박사에 의해 발명된 기요틴은 프랑스 혁명 중 채택되어 피처형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빠르고 고통 없는 죽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술의 도입은 처형인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한때 직업을 정의하던 수작업 기술은 기계적 작동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피처형자의 고통을 줄였지만 동시에 처형 행위를 더욱 비인간화시켰고 처형인과 처형 과정 사이에 거리감을 두었다. 이 변화는 처벌에 대한 더 체계적이고 덜 보이는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19세기에는 사형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철학자들, 작가들 그리고 폐지운동은 사형의 정의뿐만 아니라 처형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의는 많은 국가에서 공공처형을 제한하고 사형을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 폐지운동이 힘을 얻으면서 국가에 의해 승인된 처형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형이 폐지되거나 더 신중한 방법이 채택된 지역에서 처형인들의 역할은 점차 사라졌다. 20세기에는 후드와 수작업 도구를 착용한 전통적인 처형인들이 특수 기술자로 대체되었다. 독극물 주사,
전기의자 또는 가스실과 같은 방법은 처형을 임상적인 절차로 바꾸었다. 처형은 이제 밀폐된 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처벌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 사형이 여전히 시행되는 국가들에서 현대의 처형인은 익명성과 전문성의 환경 속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며 행위의 감정적, 상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법적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하다. 이 변화는 처형인을 역사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정의, 도덕, 그리고 권력 간의 긴장을 상기시키는 증거로 남아있다. 처형인의 변화, 즉 중세의 어두운 구석에서 현대의 기계화된 절차로의 전환은 정의와 인간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진전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처형인의 역할은 많은 지역에서 거의 잊히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인간 도덕성과 법과 폭력 간의 관계의 복잡성을 증명하는 유산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며 진정으로 공정하고 보복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정의가 이루어지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 나갈 수 있다.